5번 지문을 보시는데요. 5번. 요 채무 인수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외워두시면 헷갈리죠? 그러면 왜 얘가 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민법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은 민법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A는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빌리고자 하냐면 10억 원을 빌리고자 해요.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A는 을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뭐 틀은 똑같아요. 저당권 등기의 틀. 근데 이 A는 부동산이 없더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이렇게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뭐라고 부릅니까?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우리 등기법에서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뭘 기록해야 되냐면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채무자 누굽니까? A. 채권액은 얼마죠? 10억.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다른 자에게 인수시켰다는 겁니다. 넘겼다는 겁니다. 이를 채무인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에서 채권을 넘길 때는 채권양도, 채무를 넘길 때는 채무인수, 이렇게 법률 용어가 달라요. 의미는 같지만, 그런데 이 채무인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민법에서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면책적 채무인수 혹시 민법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용어만 뜻은 몰라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A가 채무를 B에게 넘긴 다음에 이 A는 채무가 면책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는 병존한다는 뜻이니까 A가 B에게 채무를 넘겨도 A는 여전히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채무가 병존한다는 뜻이에요. 즉 중첩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불분명할 때는 뭐로 볼까요? 즉 원칙적인 채무인수는 뭘까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이죠? 그런데 채권자 시각에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전부 다 권리자 시각에서 봅니다. 권리자 시각에서 봤을 때 권리자에게 유리한 건 뭡니까?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원칙은 병존적 채무인수니까 A가 채무를 B에게 넘겼을 때 그때 A도 채무자, B도 채무자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제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A, B. 채무자가 바뀌니까 저당권에 무슨 등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을이겠죠? 왜냐면 을이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둘로 바뀌었죠. 하나였다가 둘이죠. 책임 재산이 넓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을에게 유리합니다. 맞습니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A요. 이 불이익 여부는 당사자만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 아닙니까? A는 채무자에 불과하다고 했죠.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왜요?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 재산을 통해서 책임져야 되고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 재산을 통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책임질 대상이 둘로 늘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불이익합니까? 갑에게. 따라서 이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 이렇게 공동으로 변경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외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설정자,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 거꾸로 얘기했네. 등기의무자는 설정자,
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암기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22번을 보시겠습니다. 22번. 공동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기는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에 우리 등기법에는 신청주의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 신청주의도 임의 신청의 원칙이라고 했죠. 임의 신청도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그럼 왜 공동 신청이 원칙이냐면 등기부는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니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킵니다. 참여시켜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결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등기 의무자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때는 단독 신청입니다. 두 번째,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키고 싶어도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표제부 등기 같은 경우.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두 가지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보가 됐는지 여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단독이냐 공동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1번 혼동으로 인한 등기는 제가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독 신청. 기억나십니까? 혼동의 개념은 동일하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기속이 됐을 때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게 혼동이죠. 맞습니까? 이걸 등기법에서 표현하고자 하면 두 개 이상의 지위,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이 됩니다. 그러면 약한 법적 지위인 등기 의무자의 지위가 등기 권리자에 흡수돼서 소멸이 돼요. 따라서 무조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단독 신청. 그래서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유증. 유증은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이라고 했죠. 유언집행자, 등기의무자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무조건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포괄유증이건 특정유증이건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를 가지고 확보가 되죠. 따라서 무조건 단독 신청. 그렇죠. 두 번째, 상속에 의한 등기, 상속 등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뭐라고 했죠? 무조건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뒤에 신탁 등기할 때 또 한번 볼 건데요. 신탁 등기가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 신탁 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합, 기타 표시 변경 등기. 분할이라는 뜻이고요. 분필, 합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필, 합필은 면적이 달라집니까? 면적이 달라지는 등기니까 분합필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표제부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합니까?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단독 신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의 말소 등기. 이거 기억나셔야 되죠.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세 가지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가등기 자체는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는 등기죠. 따라서 구태여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낙서 갖고도 또 이게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 신청.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 꼭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4번 시옷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봤죠?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독 신청. 그렇다면 말소도 단독 신청. 말세복도 단독 신청. 그렇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가 바뀌었을 때, 즉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갑구을구에 하는 등기지만 단독 신청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언제나 부기 등기.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받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은 원시취득으로 논리 구성한다고 했죠. 원시취득으로 논리 구성하니까 등기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건 원시취득으로 보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존 등기 형식을 취한다고 했죠. 그러면 수용 절차가 실효가 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는 단독이라고 했습니까? 공동이라고 했습니까?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지만 수용 절차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고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문제의 행방불명, 소재불명으로 인한 전세권, 저당권 등기의 말소 등기. 소재불명이면 어딘지 안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등기 관리자는 첫 번째 뭘 한다고요? 공시채고를 신청한다고 했죠. 법원에 공시채고 신청하고 또 동시에 뭘 신청합니까? 채권 판결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공시채고를 하고 공시채고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게 되면 채권 판결을 하죠. 이 채권 판결도 판결의 일종이니까 등기 신청성이 채권 판결서 갖고 확보가 된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규약성 공용부분 지지 등기. 이거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죠. 그렇죠.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규약성 공용부분 지지 등기의 말소 등기. 이거는 말소 등기는 이건 직권 말소예요. 이건 직권 말소. 규약성 공용부분 지지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근데 말소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비읍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5번을 볼 건데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볼 건데 그 전에 24번을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1번부터 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족하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넷이 있죠. 첫 번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중에서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확정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표시가 됐다면 이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주문이 뭐로 끝났건 종류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여러 번 얘기했죠.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고요. 날짜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 금지 약정의 약정 등기의 변경 등기. 이 약정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이 약정 등기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할 금지 약정은 공유자 전원과 이해관계가 갈려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1인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전원이 신청하는 겁니다. 전원이. 그런데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해설이 있나요? 거기 변경 등기로서 그 옆에 써 넣으시죠. 변경 등기로서 공동 신청 가운데에 공유자 전원이 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동 신청이라는 표현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자 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 전원의 공동 신청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공동 신청.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워낙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등기 청구권을 등기 의무자에게 행사해서 등기 의무자와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을이 등기를 갖추고 싶은데 을이 해주지 아니할 때 요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겠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의무자의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등기가 신청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거 다 노트에 제가 그려놨어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있지만 청구권도 하나 발생하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발생하지만 등기 청구권도 갑에게 하나 발생해요. 그 등기 청구권의 이름이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또는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수취 청구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은 계속 을의 명의로 등기되기 전까지는 갑의 이름으로 부과되겠죠. 그래서 세금 부과되는 게 싫으니까 빨리 받아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또는 인수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또는 인수 의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등기권을 행사하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해요. 미국에서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넘어가는데 요 을에게는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금은 갑에게 부과되겠죠. 그래서 갑은 열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갑 승소 판결 나겠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상대방이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이 판결의 주문은 판결서가 이렇게 있을 때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확인한다로 끝나면 확인 판결, 이행하라로 끝나면 이행 판결, 뭐뭐 한다로 끝나면 형성 판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판결은 뭐로 끝나겠습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요? 이행 판결이 원칙입니다. 이행 판결의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은 이행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등기부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의 일종인 무슨 판결이 있습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이것도 뭐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도로가 있고요. 등기부에는 뭐라고 등기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3번 소유권 이전 공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나눠 갖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쪽은 내가 가질 테니까 네가 가지라고. 을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는 소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소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법원은 이렇게 한다고 했죠. C 지점으로부터 D 지점까지 분할한다.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 그래서 분할한다 라고 끝나니까 이건 형성 판결이에요. 이때 이쪽은 갑 소유로 한다. 한다로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을 소유로 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원고는 승소입니까? 패소입니까? 이 소송이라는 건요. 원고가 원했던 바대로 이루어지면 승소, 원하지 않았던 바대로 이루어지면 패소라고 불러요. 원고가 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부르고 소송을 당한 자를 피고라고 부르는데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그리고 피고 승소 판결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요 갑은 패소 판결을 받은 요 갑은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막교환이라서 지분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지분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왜? 이 부분은 법원이 갑수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은 을도 지분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왜? 이 부분은 법원이 을 소유로 인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만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승소, 패소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신청이. 그렇죠. 그리고 원고, 피고 둘 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여부, 패소 여부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하죠. 맞습니까? 따라서 무엇이 첨부된다고요? 확정 증명서. 그렇죠. 세 번째,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확정 판결입니까? 미확정 판결입니까? 미확정 판결. 따라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보통은 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하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러면 요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일까요?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다가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시점에 중단이 돼버려요.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단이 되면 그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중단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이 되니까 10년이 경과가 됐다면 그 경과된 시점부터 이 을은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겠죠. 이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절대로 소멸합니다. 절대적 소멸설이 우리 판례예요. 그러면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해준다고 했습니까?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해준다고 했죠. 왜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됐는지 여부는 이거는 법관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등기관이 판단할 권한과 직책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판결 확정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실행이 돼요. 하지만 어른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다. 나중에 또 말소가 돼요. 열받은 갑이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다시 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면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25번을 보시는데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보통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문에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주문 아까 안 그렸나? 여기에 2018년 5월 3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갑은 이행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등기원인이 뭡니까? 매매. 등기원인 날짜는 언제입니까? 2018년 5월 30일. 그렇죠. 그래서 주문에 기록된 등기원인과 날짜를 보통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런데 법관이 실수해갖고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원인과 날짜가 주문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등기예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기록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주문은 거기 나와 있죠. 주문 확정 판결 이렇게 기록하고요. 등기원인은 확정 판결이라고 기록하고 등기원인 날짜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을 기록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원인은 확정 판결. 그 다음에 등기원인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기록합니다. 언제? 이행 판결일 경우에. 그런데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공유물 분할 이렇게 기록하고 등기원인 날짜는 판결 확정일을 기록합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다시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주문에 기록된 날짜를 기록하는데 주문에 날짜가 없다고 한다면 판결 선고일을 기록합니다. 확정 판결의 경우에는 무조건 판결 확정일을 기록합니다. 네. 요약집에 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미확정 판결이니까. 3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아니죠. 송달 증명이 아니라 확정 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4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설명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번을 보죠. 27번. 27번을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면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2번 승소한 등기 관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거기 판결이라는 문구에 아무 문구도 없으면 이행 판결을 얘기해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일 때는 앞에 반드시 형성이라는 문구를 써야 돼요. 원칙이 이행 판결이니까. 그러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패소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승소한 등기 관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조 제4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관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관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3조 제4항의 판결은 무슨 판결을 얘기한다고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이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종결 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맞았겠죠. 그렇죠. 등기 권리자의 지위도 재산적 권리예요. 상속인에게 당연히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변론 종결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소송법의 내용인데 변론 종결 전에 사망하게 되면 소송이 재개가 됩니다. 변론이 재개가 돼요. 그때는 자동으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변론이 종결된 후에 사망을 해야지만 지위를 승계받는 겁니다. 종결 전에 사망하게 되면 변론이 재개돼서 소송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데 변론 종결 전 사망했다면 이런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지만 그냥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이 문구가 아예 없다면 이건 변론 종결 후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막 상대적으로 고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대리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알았을 경우. 그렇죠. 이건 좀 이따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설명이 됐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 유학집 좀 보죠. 유학집 어디를 보시냐면 몇 쪽이야? 안 들려요? 79쪽, 79쪽에 있습니다. 이때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79쪽이요. 맞나? 네.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은 등기를 해주고자 하는데 을이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을에게는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 될 겁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등기 신청권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대위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본래의 등기가 공동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 본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단독 신청. 기억나시죠? 네, 요약집에 있어요. 이때 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죠. 요건 세 가지 외워두셔야 되죠. 첫 번째,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을 것. 요약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을 것. 세 번째, 이 채무자 명의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될 것. 분리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채권자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버리죠.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든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든지 아니면 중성적 등기를 요구합니다. 이 중성적 등기는 뭐냐면 표제부 등기를 얘기해요.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등기부자, 등기 권리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위 신청은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나 그 다음에 그 등기가 중성적 등기일 때, 즉 표제부 등기일 때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채권자가 가진 이 채권은 종류를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왜 출제가 되냐면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권은 종류를 따져요.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따지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돼요.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건 금전 채권이건 금전 유의 채권이건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등기 신청권이 있을 것. 이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일 때 채무자는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또한 표제부 등기도 가능해요. 왜? 표제부 등기는 중성적 등기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A는 대위 신청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듯하죠? 그렇죠. 이때 갑이 등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을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채권자가 갔더니 안 해준다라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갑의 입장은 뭐냐면 매수인 을이 오면 내가 등기해주겠지만 채권자 A는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니까 나도 못 믿겠으니까 매수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을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법원에서는 A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 그리고 확정이 되면 A를 뭐라고 부를까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안 해도.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 A가 받은 판결서를 보시면 A가 받은 판결서는 주문이 있겠죠. 맞습니까? 주문이 있을 겁니다. 주문의 끝문장은 뭐로 끝날까요? 갑은 서의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걸 판결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객관적 범위.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원고를 기록하는 칸도 있고 피고를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원고 칸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A. 피고는요. 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판결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무슨 의미냐면 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는 원고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원고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 을이 설령 판결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받은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판결은 원고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가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건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채무자는 소송에 참가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알았다면 소송에 참가했다면 이 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A와 공동 원고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참가가 됐다면 이를 소송법에서 독립당사자 참가라고 불러요. 참 별걸 다 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추가되는 겁니까? 을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알았다면 추가돼야 되고 추가되면 판결 효력은 을에게 미칩니까? 미치겠죠. 따라서 이 판결서를 가지고 을은 단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있는 겁니다. 언제 알았다면. 이런 문구가 다 생략이 돼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았다면 참가했어야 되고 참가가 됐다면 공동 원고가 되니까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0번 하나 보죠. 30번. 다음 중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 등기에 관하여 틀린 것은 1번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도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는 등기, 중성적인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2번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 원인을 기록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이 대위 원인은 뭐냐면 채권자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를 얘기해요.
채권자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게 대위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위원인이 증명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위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해야 되겠죠. 근데 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보통 계약서예요. 그래서 사문서입니다. 그러면 사문서도 되니까 공문서도 되겠습니까? 공문서도 된다고 했죠. 그렇죠. 다만 소재기 증명원은 안 된다고 했죠. 소재기 증명원은 대위원인을 증명한 정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할 때는 등기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뭘 작성한다고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등기 신청인과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줍니까?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안 해준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 네 가지를 암기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무죄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세 번째, 직권 보존 등기. 네 번째, 강공소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요 네 개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이때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해 주지 않고 대신 뭘 통지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맞습니까? 따라서 채무자에게 뭐가 통지됩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리고 채권자가 신청했죠. 채권자도 등기를 신청한 자니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아서 그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고요. 채권자에게 하는 등기완료 통지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고 채무자에게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는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기억나실까요? 이제는 나실 때도 됐죠.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은 채무자 명의로 신청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 명의로 신청한다고요? 채권자 명의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한다고요? 채무자 명의로. 신청은 채권자 명의로 신청하는 행사하는 것이고 등기부의 이름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다고 했습니다. 5번 대위 신청이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31번을 보겠습니다. 31번은 뭐 다 쉬운 거니까 5번 하나 보죠. 5번. 4번부터 보죠.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 첫 번째, 관할 위반의 등기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등기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면 무효,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지 이 신청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맞는 점이점.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면 전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대리인은 대리권 소멸되었겠죠. 그러면 대리인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관할 위반의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4번 지문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보죠. 프린트 몇 쪽을 보시면 26쪽을 보십니다. 프린트 26쪽을 가보시면 전자신청이 나와 있는데 전자신청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자신청이 출제가 되겠죠. 전자신청은 먼저 신청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일, 사람일 때 전자신청이 가능하죠. 자연인, 법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연인도 둘로 나눠지죠. 내국인, 외국인 둘로 나눠질 겁니다.
이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을 갖춰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하죠. 전자신청은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등록은 회원 등록이에요. 인터넷 등기소의 회원 등록을 사용자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갖추면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갖고는 안 돼요. 언제든지 지네난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동포일 때는 중국 동포, 미국 동포, 즉 제외 동포일 때는 제외 동포법에 의한 국내 거소 신고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외국인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했죠. 순수한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추가되는 요건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 신고, 외국인 등록. 그 다음에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있어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규칙만 있다면 비법인 사단재단이에요. 맞습니까? 규칙은 있는데 등기를 갖추지 않았을 때 비법인 사단재단이죠. 근데 규칙을 갖고 있는 단체는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수천만 개는 안 되겠지만 수백만 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법인 사단재단은 일일이 다 전자증명서가 발급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니까 얘네는 전자시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재단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누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비법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방문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밑에 보시면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미리 출석 미리 기억하시라고 했죠? 직접 출석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직접이라는 얘기는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출석이라는 얘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리는 사용자 등록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등록과 등기 전자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인증번호가 없으면 전자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등기 전자신청 이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 미리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청서 반려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했다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 반려되겠죠. 두 번째,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반려되겠죠. 법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의 대상이 아니죠. 뭡니까?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죠.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증명서 자체가 발급이 안 되죠. 사용자 등록 대상도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니니까 반려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 등록도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니까 일정한 방식 갖춰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려될 거예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반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 대리인이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전자신청의 대리가 가능하다고 했죠. 거기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약집 좀 보겠습니다. 예약집 전자신청을 좀 보시는데요. 몇 쪽에 있느냐면 몇 쪽에 있을까요? 127쪽 가보십니다. 127쪽. 사용자 등록이 나와 있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 설명이 됐고 거기에 5번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유효기간 몇 년? 3년. 유효기간을 경과해서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사용자 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해야 된다. 뭡니까? 직접 출석 미리. 그렇죠. 2번 사용자 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데 2번을 보시면 사용자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직접 출석 미리지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때는 직접 출석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문제를 가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33번. 189쪽에 33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자신청은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맞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송신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2번. 전자신청은 사용자 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외국인도 가능하죠. 다만 국내 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3번.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전자신청이건 방문신청이건 현재는 전산등기부이기 때문에 이 접수번호는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전자신청도 그렇고 방문신청도 똑같아요. 왜? 컴퓨터 파일 형태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 지문인데 집단사건이나 뭘까요? 집단사건. 아파트 분양이 돼서 최초로 보존등기 신청할 때 등기신청 사건이 굉장히 많겠죠. 뭐 1000세대, 뭐 2000세대 한꺼번에 등기신청이 되겠죠. 이게 집단사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판단이 어려운 사건. 이런 사건은 집단사건이나 또는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뒷사람들은 계속 밀려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 처리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 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에 좀 어려운 문구가 나오는데 5번 지문을 보죠. 5번. 방문 신청의 경우라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다만 자연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여기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은 전부 다 전산등기부로 바뀌었죠. 그러면 도면이 첨부됐을 때 종이로 된 도면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전산등기부와 같이 공시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면은 방문 신청이건 전자 신청이건 무조건 전자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캔 뜨는 거 있죠? 스캔을 뜬다는 겁니다. 스캔을 떠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이게 전자문서로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등기소에 송신합니다. 원칙은 스캔 작업을 떠갖고 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송신한다는 겁니다. 전자신청이건 방문신청이건.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셔요? 도면도 등기부에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로 된 등기부라면 등기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고 도면은 종이로 됐다면 이게 제대로 공시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도면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로. 스캔 작업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인데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서면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을까요? 일반 민간인이라고 한다면 스캔 뜨는 그 기구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거는 규모가 큰 법인 같은 경우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서면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면 언제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을 하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자연인 또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은 스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스캔을 뜰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연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은 규모가 대부분 작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이때 스캔 작업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직접 신청할 때는 당연히 서면으로 제출할 겁니다. 두 번째,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 보통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신청할 때는 자격자 대리인 누굽니까? 변호사나 법무사죠. 그럼 스캔 기구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인이 변호사 자격이나 법무사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인이겠죠. 대리인도. 따라서 스캔 작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면으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네. 이런 내용이 바로 그 5번이에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 방문 신청의 경우라도 두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등기소에 송신합니다. 왜요? 전자문서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송신할 수 있죠.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제출한다고요? 신청인이 자연인이나 비법인 사단인 경우, 자연인이나 비법인 사단일 때 직접 신청할 때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또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자연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 이때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등기법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 풀 수는 없고, 요 문제보다 저한테 나간 자료들이 있죠. 그게 다 기출지문들이에요. 그게 아마 더 시험과는 직결이 될 거예요. 저한테서 나간 자료들. 5월달, 6월달에 나갔죠. 그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동형모의고사 자료들. 이런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은 뭐냐면 1회부터 29회 때까지 모든 자료를 제가 모아갖고 겹치는 거 싹 빼놓고 안 겹치는 것만 이렇게 만든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서 나가는 자료들은 1회부터 29회까지 문제수로 치면 한 450문제가 될 거예요. 요거는 300문제도 안 돼요. 문제집. 그 자료를 초압축해서 나눠드린 자료니까 그걸 가지고 양은 훨씬 적죠. 양은 훨씬 적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는 게 아마 등기법 맞는 데는 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